안녕하세요. 동서문화의 신용철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운호 스님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끝에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운호 스님은 3.1운동을 지나면서 조국에 돌아와서 항일투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한단을 조직하고 압록강을 건너서 한국에 돌아왔지만은 서울에서 일본 경찰에 쫓겨 할 수 없이 경원선을 타고 강원도로 가서 평강에 내려서 그 회양지방의 봉일사라는 절에서 스님이 됩니다. 지난번 끝에 그의 제자 한 분이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운호 대종사라는 그 시를 쓴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긴 시입니다. 그 앞쪽에 말씀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10년 동안 일본 압박에 못 이겨서 머무를 곳이 없더니 결국 금강산에 돌아와서 불교로 온 길이 그분의 길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분은 금강산의 말사인 봉일사에서 경성스님 밑에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됩니다. 그때 이름은 박용하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고쳤죠. 그때 사진이 남아 있는데 이런 모습의 사진인데 상당히 젊은 모습입니다. 금강산 유점사에서 머무르는데 불교에 대해서 익숙해지기보다는 이분이 한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행정 능력이 투철해서 우선 행정서기 쪽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경기도 광릉 봉선사에 있던 월초 스님이 유망한 젊은이가 있다고 하면 그 젊은이를 거기 두지 말고 봉선사로 보내라. 그래서 이제 봉선사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은 이분은 대단히 혹탕하고 당시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그 영향력이 컸던 분으로 만일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히면 안 되니까 편지를 신원보증서를 써서 보내는데 일본 총독이 내 수양 아들인데 이 사람을 손대는 사람은 벌을 받을 거다 하는 보증서를 써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봉선사로 오게 됩니다. 봉선사로 와서 월초 스님을 만나서 일생 동안 은사가 되고 또 스님으로서의 아주 확고한 길을 얻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아주 잊을 수 없는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섣달 금음날에 날씨가 추운데 봉선사에 도착했는데 아직 불교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 불교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잘 모르는 대로 봉선사로 왔는데 밤에 월초 스님과 두 분이 앉아서 아주 상당히 격정적인 토론을 하게 됩니다. 월초 스님은 이 당시 박용하 스님의 과거를 대강 짐작을 했기 때문에 너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스님이 됐는데 결국 그 길을 아마 버리지 못했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 박용하 스님은 그렇다고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과 싸워야 되고 또 민족 계몽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팽팽하게 논전이 벌어지는데 그때 월초 스님은 갑자기 불을 끕니다. 불을 끄니까 깜짝 놀라 왜 불을 끄십니까? 불을 꺼서 꼼꼼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불을 켜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을 켜려면 촛불을 켜든지 성냥불을 펴야지. 그런데 네가 하려고 하는 짓은 지금 칼을 휘두르고 몽둥이로 어둠을 물리치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일본 주재소, 파출소를 다 때려 부실 거며 네가 뭘 알아서 민족교육을 시키느냐. 너부터 배우고 너부터 힘을 길러라. 중로로 착실하게 해도 독립운동 충분히 할 수 있느니라. 거기서 이제 크게 감동을 받고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울었다고 그럽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 이런 분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그 월초 스님 밑에서 착실하게 스님으로서의 길을 닫게 됩니다. 월초 스님이란 분은 원래 고종의 아들 왕자님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쳤다고 그래서 궁중으로부터도 상당히 도움을 받는 분이고 또 토지의
재력이 아주 컸던 분으로 지금 가련동 수국사라는 절을 1900년에 창건을 합니다. 물론 전에 있던 절인데 그걸 다시 짓죠. 평생 동안 주지를 하라. 그래서 30년 동안 수국사 주지를 한 분이고 또 봉선사에 와서도 15년 동안 주지를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수국사라는 절이 세조 때 만들어졌었다고 그러고 또 봉선사라는 절도 세조대왕의 광릉을 보호하는 절이니까 이런 점에서 세조대왕이 그 경전을 번역하는 간경도감을 짓고 그랬으니까 역시 그런 점에 있어서 운호 스님이 앞으로 경전을 번역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되는 거하고 깊은 인연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초 스님은 운호 스님을 금강산으로 보내고 동네 범어사로 보내서 진진흥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하게 하고 또 박한영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경전에 통달하는 여러 스님에게 가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하도록 하기 때문에 착실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많이 시키고 봉선사의 모든 건물이 6.25 전쟁으로 불탔지만은 대웅전 큰법당 뒤에 있는 삼성각이라는 건물이 그때 월초 스님하고 운호 스님이 지었던 건물인데 1926년입니다. 그곳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호 스님은 여기서 26년, 27년이면 또 커다란 변화가 옵니다. 고려대학 앞에 개운사라는 절이 있는데 박한영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청담 스님을 만나고 그 청담 스님과 함께 청년 불교 조선 학인연맹, 젊은 사람들의 학인연맹을 만들어서 불교 중흥에 대한 걸 하죠. 그런 모임이 된다는 것은 일본 경찰이 볼 때는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또 원래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온 박용화 스님이니까 개운사에 대한 수색 그리고 체포를 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박용화 운호 스님은 할 수 없이 다시 8년 만에 만주로 갑니다. 이제 거기서 전에 하던 학교를 하고 또 조선혁명당을 만들어서 교육부장도 하고 거기서 한 3년 또 독립운동을 하는데 스님을 하다가 가서 또 다시 독립운동가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 31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거기를 완전히 이제 만주를 일본의 그 보호국으로 하니까 독립운동을 우리 할 수가 없죠, 더 이상. 그리고 조선혁명당 사람들도 비밀회의를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잡혀가고 그래서 이분은 할 수 없이 다시 봉선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월초 스님은 되게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조용히 좀 실력을 기르라고 했는데 너 좀 마음을 바로잡고 경학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이분이 1934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총동원해서 봉선사에다가 홍법학원이라는 불교 학원을 만들면서 이거를 네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그동안 내가 너한테 경전 공부도 많이 시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그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일반 중생들이 도달할 수 있는 노력을 해라. 근데 사실 박용화 스님은 이때 벌써 그 경전 번역의 뜻을 크게 합니다. 현등사라는 절에 가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스님이 경전에 대해서 물어봐서 쉽게 설명을 해줬더니 아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재미있고 그런데 어떤 책을 봐야 됩니까? 이런 책을 봐라. 저희가 한문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거기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불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주지 않으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또 그뿐 아니라 홍법 강원을 만들어서 스님들한테 강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금강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그 스님에 대해서 금강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시오. 그러면 그 스님들이 그냥 거침없이 줄줄 외워서 금강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오? 스님이 놀라웠게도 글쎄요 뜻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화경에 대해서 물어봐도 또 다른 스님이 줄줄 외우기는 하는데 또 역시 물어보면 글쎄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큰일 났다. 아니 그러면 스님들 죽으라고 그랬는지 살라고 그랬는지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 글자만 외우면 뭘 하는 거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이 다 이렇게 한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 큰일 났다. 빨리 한문의 벽을 헐어버려서 감옥에서 부처님 말씀을 해방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분이 경전을 번역하게 되는 앞으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월초 스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분은 거기서 홍법 강원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점점 어려워집니다.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 4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경제가 나빠지고, 그 당시 직군분들은 이해를 못하지만은 녹그릇 같은 것도 일본 사람은 다 걷어갔습니다. 전쟁 물자로. 해방이 될 무렵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죠. 이분 말씀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평생 한 게 독립운동밖에 없는데 해방이 되니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이분은 스님이라는 것도 잊고 서울로 뛰어 올라가서 조선혁명당을 재건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되고 복잡하고, 사실 그분이 아무리 옛날 독립운동 하던 시기에 기백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수십 년 스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정치인들과 싸울 그럴 형편이 아니었죠.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은 역시 정치력은 어쩔 수가 없어서 경기도 교무원장이라는 불교 중책을 맡게 되고, 그리고 이분은 해방이 1945년 8월 15일에 되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된 9월 10일에 그 봉선사의 말사 주지 스님들을 봉선사에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방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우리 절에서 불교인들이 뭐를 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새 나라를 세우는데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공헌할 것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말하자면 교육 입국이죠. 교육으로서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공헌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역에 중학교가 없으니까 중학교를 하나 세우자. 그다시 남양주 진접 지역에는 학교가 없고 의정부에 하나 있고 포천에도 중학교가 없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면에서 중학생이 단 몇 명도 없을 때니까 절에서 45만 평의 농지, 그리고 수천 정보의 임야를 재단으로 해서 그 재단을 만들고 그 지역 사람들과 협력해서 학교를 봉서사 안에다 세웁니다. 그 학교가 광동 학교죠. 빛광자, 동력동자, 광양동국이라고 해서 동쪽 나라를 빛낸다. 뜻이 상당히 추상적이지만은 상당히 좋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의 교장이 운호 스님 자신이 교장이 되죠. 1946년 4월 8일에 개교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1946년 개교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되기 2년 전입니다. 그리고 마침 운호 스님의 고향 팔촌 형이고 양주군 진건면 사릉에 와서 머무르고 있던 춘원 이광수, 근대문학의 선구적인 문인이죠. 그분을 국어와 영어 교사로 초빙을 합니다. 그러면 춘원 이광수는 사실상 사릉에 머무를 때 그 사릉의 주인공 단종애사 소설도 쓴 분이고, 또 광릉에 대해서는 1940년에 세조대왕이라는 소설도 쓴 분입니다. 봉선사에 와서 착실한 불자로서 생활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국어 작문과 영어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 봉선사 뒤에 아주 깊은 산속을 혼자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 그분이 수필집을 쓰는데 그 수필집 여기 돌베개라는 이 수필집에다가 남겨놓습니다. 이것은 춘원이 그 당시에 사릉에 와서 머물던 4년 반, 44년부터 48년 9월까지 생활에 대해서 쓴 거죠. 그것은 봉선사나 이 지역에 융효한 역사일 뿐만 아니라 춘원의 그 문학이라든지 생애에 있어서도 역시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이 당시 봉선사는 세조대왕의 광릉을 보호하는 원찰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조의 왕후 정의왕후가 1469년에 봉선사를 중창을 했거든요. 이 절은 우리나라 조계종에 보면 그 교종과 선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생각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불경을 읽어서 도달하는 길, 또 하나는 그 선, 깨달음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깨달음을 통해서 가는 그 절의 대표적인 것이 봉은사고, 경전을 통한다는 교종, 그것은 봉선사거든요. 교종의 대표적인 사찰이 봉선사고, 그러니까 세조가 간경도감을 만들어서 불경을 번역한 그런 거하고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우리가 그 불교의 교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장 북쪽 교구가 25교구거든요. 본사가 봉선사입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이것이 봉선사의 입구에는 비와 부도가 나란히 있는 그 부도전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운호 스님을 비롯해서 월초 스님이라든지 그 절의 역사와 거기 관계했던 분들의 비석이 있고, 또 이 비에 가시 없이 하나 서 있는 이 비는 아까 말씀드린 춘원 이광수의 기념비도 이쪽에 서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원래 그 3년 동안을 봉선사에 있다가 그 뒤에 49년에 봉선사 앞에다 학교를 지었는데 그것이 6.25 전쟁이 나면서 불이 타서, 그래서 지금 진접읍으로 학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학교 터에는 지금 운호 스님에 대한 여기 보이는 그 동상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좌상이죠. 그것을 세운 학교가 있고, 나이 많은 이 사람들은 그때 학교를 세웠을 때 학생들, 1회 졸업생들이죠. 지금은 사실상 세상을 다 얼마 전에 떠난 분들이고, 제가 그분들한테 그때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봉선사는 사실상 3.1운동이나 독립운동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월초 스님과 젊은 스님 김성숙이 주도가 돼가지고 3월 29일 날 그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벌여서 거기에 지금 비석이라든지 비문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만세운동을 주관했던 사람이 우남 김성숙이죠. 우남 김성숙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독립운동을 주도하다가 잡혀가서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자기는 중국으로 가서 일생 동안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나중에 임시정부의 차관까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정치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건국 공로 훈장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봉선사는 3.1운동 때도 그렇고 그 뒤에도 그렇고 그 비군에도 그렇고 그러한 불교 중흥운동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독립운동을 한 스님들이 많이 머물렀던 곳이다. 그 학교가 잘 운영이 되다가 1950년 6.25 전쟁이 나면서 결국 학교가 불타게 되고 봉선사도 불타게 되고 운호 스님은 머무를 수가 없어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서 그 뒤에 앞으로 30년의 세월을 여기저기 방랑하면서 역경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새로운 길을 또 시작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